반대로 떴네. 잠깐만요. 주 모니터가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랑 SNS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요 브랜드 아시죠? 일단 레트로 마케팅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유행을 끌었었던 곰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 브랜드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고 밀가루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를 우리가 밀가루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들로 인기를 끌고 있고 패션의 어떤 아이템에도 이런 곰표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아이템들을 만들거나 다양한 어떤 브랜드 발전을 하고 있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곰표라는 부분에 요 그림을 눌러 보시면은 제가 기사 하나를 연결을 해 놓았는데요. 이 곰표 패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곰표 치약, 뭐 핸드크림 등등의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이 곰표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게끔 이렇게 기사를 넣어 두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대략적으로만 좀 읽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1992년도에 대한제문에 입사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곰표 로고나 관련 사진을 수집할 만큼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많았는데 이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 10명 중에 8, 9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지만 잊혀져 있는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는 밀가루 브랜드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드함이 아닌 클래식한 그런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다양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 브랜드를 띄웠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꺼내서 여기 링크를 연결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복습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든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팔 때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브랜딩을 하실 때도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랜드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모든 홍보 활동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공간 제약이나 규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는 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라는 뜻으로 바이러스랑 마케팅이 혼합된 용어를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우리 과정에서 배우게 될 블로그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그뿐만이 아니라 뭐 그 외에 이제 10대들을 위한 톡인 뭐 틱톡 그리고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밴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마케팅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서 우리가 뭔가 궁금해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실 때 지식인이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마케팅 채널이라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융합하고 활용을 해서 브랜드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통업계에서는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어요. 하이트진로의 두껍상회나 빙그레이 단지 세탁소처럼 오프라인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브랜딩 마케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되게 멋있는 순정만화 왕자님이죠. 이분이 실제 이 분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이 캐릭터가 원래는 이름이 뭐냐면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는 왕자예요. 네,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왕이 계승을 하기 위해서 빙그레라는 브랜드를 알려라라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밌게 B급 만화 감성으로 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연재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주로 쓰는 대상층이 보통 한 20대 여성분들, 주로 대상층이 그렇게 되고 10대, 20대, 30대가 어우르는 SNS가 인스타그램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대상층에게 어떻게 보면 좀 성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그래도 매출이 많이 상승할 수 있게 되었었던 그런 마케팅이 바로 이 리브랜딩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요.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이전에 있었던, 다 보시면은 여기 뭐 꽃게랑 메로나 투게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이런 기존의 제품이나 상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빙그레에서 했었다라는 걸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한 슬라이드로 넣어 보았고요. 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건 팝업 스토어 마케팅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남에 있었던 두껍상회, 이제 디올, 그리고 요거는 우리 드라마 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그렇게 팝업 스토어가요.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있고 제품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팝업 스토어 마케팅은 희소성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면서 브랜드의 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필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소비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하고 소비를 만족해서 충족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소비자에게 되게 인기가 많이 끌려지는 그런 부분이 팝업 스토어 마케팅이라고 해요. 특히나 MZ세대는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스타라든지 자기의 SNS에 과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게 팝업 스토어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팝업 스토어를 차리거나 이러기가, 그것도 일단 돈이 있어야 차리죠. 그죠?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떻게 다가가시면 되냐면 체험단 마케팅을 다가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퍼스널 브랜딩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체험단을 좀 구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럼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할 때 그 주력 상품에도 마찬가지로 체험단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험단 마케팅이 매출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체험단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써보게끔 하고 그거를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에 올리게끔 하는 게 체험단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네이버에다 많이 검색을 해요. 그리고 몇몇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긴 하겠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구매를 위해서 업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노출이 되면서 바로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저관여 속성의 상품들은요, 이거 사야지 하고 딱 생각하고 그냥 고민 없이 거의 사시는 그런 경우의 상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저관여 속성의 상품이라고 하고요. 고관여 속성의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사야지 하고 되게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고민을 하다가 사시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고관여 속성의 상품이거든요. 보통 보면 저관여 속성의 상품을 예를 들자면 뭐 근처 가서 예를 들어 편의점 얘기를 해볼게요. 편의점에 가보면 막 커피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커피 먹어야지 하고 원래 생각하고 편의점에 들어가요. 그런데 막상 보면 옆에 1+1, 2+1 있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러고 사게 되는 그런 정도의 상품이라면 저관여 속성의 상품이 돼요. 그럼 고관여 속성의 상품은 뭐냐면 딱 일단 내가 고민을 할 때 여기저기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고민을 거쳐서 사게 되는 그런 상품들 있죠. 그런 게 이제 고관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고관여 속성의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구매를 위해서 업체 정보를 찾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게끔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체험단 마케팅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평판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한 결과에 리뷰 컨텐츠가 노출이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에 해시태그로 검색하는 경우들이 보통 이제 매출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죠. 또 네 번째로는 상품의 구매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평판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노출되는 경우로 이 경우도 고관여 속성의 상품이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사야겠다. 예를 들어 스타일러를 사야겠다라고 고려를 하면서 그 상품이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후기를 찾아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고객에게 노출이 돼서 마케팅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뭐 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섯 번째. 우연하게 발견된 상품의 정보를 보고 구매 욕망이 일어나서 가까운 미래로 구매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저가 많이 겪는 경우였던 것 같은데요. SNS에 인스타그램에 보면요. 막 되게 맛있는 서울의 맛있는 카페 베스트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 한번 가볼까? 나중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갈까? 뭐 이런 거부터 고민을 하면서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우연히 발견한 상품 정보를 보고 그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SNS를 통해서 공유된 상황이 되겠고 브랜드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체험단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몇몇 이제 사람들에게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을 하게끔 하면서 각각의 SNS에다가 올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올려서 마케팅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고객이 찾아오는 경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찾는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경로로는 보통 이제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상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상품에 호감을 갖고 구매를 하고 재추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상품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커뮤니티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호감을 갖고 구매하고 재추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찾아오는 경로는 보통은 노출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콘텐츠나 소통을 통해서 그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로 가서 그의 상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해서 써보면서 팬층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 콘텐츠 마케팅에 찾아오는 경로로 간단하게 도표화 시켜 보았고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은 우리가 컨텐츠를 물론 서비스를 잘 구성을 해놓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알게 할 것인지 발견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테고요. 그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이 되게 하는 어떤 소구점 같은 게 있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우리만 유일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만들어 두셔야 될 테고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발견을 해야 선택을 하든 말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매하실 어떤 대상 고객이랄까요? 가망 고객들이 어떠한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나이층에 따라서 쓰고 있는 또는 어떤 소통하는 SNS가 조금씩 다릅니다. 취미에 따라서도 물론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SNS를 선택을 할 테고 그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발견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화를 줘서 내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까지가 마케팅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의 종류라고 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아요. 뭐 사이트, 블로그, 카페, 지식인 그냥 여러 가지 채널들을 쭉 적어 보았는데요. 일단 가급적이면 사이트는 베이스 캠프처럼 좀 갖춰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내 눈에 띄어서 블로그에서 글 검색해서 보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블로그에다가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에다가 네이버에다 어떤 제품을 쳐서 블로그에 글을 봤어요. 블로그 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서 보는데 사이트 자체가 있다면 그 사이트로 가서 그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블로그만 있는 경우보다는 사이트까지 아예 갖춰져 있는 경우에 더 믿음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만 갖춰 놓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저는 업체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사이트는 자주자주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실 필요는 굳이 없고요. 간단하게 우리 서비스가 어떠어떠한 거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으면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만들고 나서 아무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노출이 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었다, 도메인을 설정했다 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채널들에다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검색하는 사이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 많이 찾죠.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사이트 등록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다음이 카카오랑 합병이 되면서 카카오톡에서 샵 검색을 하면은 다음 검색 엔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이트에도 그 사이트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또 많이 써요. 그쵸? 그리고 외국에서도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그 관문 사이트, 아까 얘기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에다가는 가급적이면 내가 홈페이지를 만든 후에 사이트 등록까지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트를 등록해놨다 해서 사람들이 사이트로 바로 들어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사이트로 들어오게끔 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하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검색에서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네이버 포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색 엔진에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보게 되는 게 이런 블로그나 지식인의 어떤 글을 보게 되실 테고 이 글을 보고 이 제품이 괜찮네 라는 어떤 호감을 느끼신 분들이 사이트를 이제 찾아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네이버 포스트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을 하게끔 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여기는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잡아서 우리가 마케팅에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유를 시키거나 확산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유 확산의 도구로는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뭐 그 외에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겪었던 상황 중에 하나일 건데요. 누군가가 단톡방에다가 되게 좋은 정보를 올려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그 정보를 내가 아는 다른 친구들한테 다시 전달을 하고자 해서 공유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어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른 친구한테 퍼뜨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SNS에서 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퍼뜨렸을 때 그 친구도 그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는 링크를 통해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는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을 노리지만 우리가 검색하는 사람들만 우리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서 대상 가망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언론에 홍보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BS나 SBS 뭐 이런 뉴스들은 실제 뉴스에 올리기 어렵지만 인터넷 기사들은요. 얼마만 주더라도 한 8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 정도만 주더라도 기사를 멋있게 써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나 업체 같은 경우요. 그런 기사글이 남아있으면 블로그의 글보다 어떤 느낌이 나냐면 기사글이니까 아무래도 신뢰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뉴스 같은 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약간 기관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조금 신뢰성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들을 활용해서 공유 확산하실 때는 해시태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나 인스타그램은 특히나 그런데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관심사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다가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달아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그 해시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된 결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거나 확산을 할 때 해시태그를 달아서 쓰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바이럴 마케팅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따져볼게요. 콘텐츠가 누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가를 정보 제공자 중심과 정보 수용자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정보 제공자 중심으로는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로 우리가 이제 정보 제공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정보를 받아보게 되는 사람이 이제 수용자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져보았을 때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과 같은 것들은 정보 제공자 역할도 하지만 수용자 역할도 하는 채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보 생산 중심과 유통 중심 채널로 구분을 했을 때 정보 생산 중심 채널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지식인, 오픈캐스트 등등이 되겠고 정보 유통, 즉 입소문 중심의 채널로는 블로그나 카페, 트위터 등등의 그런 도구들이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은 정보 생산과 유통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한다 했을 때 채널을 조금 구분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식 채널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홈페이지는 가급적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들이 공식 채널이 될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는 업체 상황에 따라서 뭐 이거는 좀 활용을 하고 이거는 좀 활용을 좀 덜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이벤트 홍보 채널로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이벤트를 홍보하시는 채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매출 또는 나의 이제 매출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시간 상담 채널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상담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도 좋지만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노출 채널로는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 블로그에다가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동영상 탭과 이미지 탭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적은 거는요. 블로그 탭에서도 보이지만 웹문서 탭에서도 같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색 노출 채널에서 검색이 돼서 들어올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나 혼자만 떠들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이제 마케팅 효과가 미비해요. 보통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판매자가 이 상품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상품 정말 좋아요 라고 하는 게 더 잘 먹혀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혼자서만 마케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외부 홍보 채널이라 해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식 채널이 있죠. 이 공식 채널에 블로그 글을 쓰는 것이 이제 노출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쓴 후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체험단이나 아니면은 뭐 기자단이라고 하죠. 뭐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휴를 맺어주신다면은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내 글도 뜨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활용했던 글들도 쓸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걸 찾아보시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갖고 문의를 주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 홍보 채널도 나중에는 좀 생각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공식 채널은요, 가급적이면 디자인을 통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어떤 업체들을 생각하면요, 아마 색상이 딱 떠오르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삼성 하면은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예를 들어 파란색. 그러면 LG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조금 마젠타색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어떤 채널의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공식 채널들도요, 약간 통일성을 줘서 브랜드의 신뢰감을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블로그는 예를 들면 파란색, 뭐 페이스북은 노란색, 카카오 스토리는 뭐 빨간색, 유튜브는 뭐 까만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채널마다 다르게 꾸며놓게 된다면 마치 다른 업체처럼 보이고 약간 어중이 떠중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 채널의 디자인은 예를 들어 톤을 비슷하게 한다든지 느낌을 좀 비슷하게 한다든지 약간 통일성을 주신다면 만약에 어떤 업체를 찾아서 블로그를 봤던 사람이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했을 때 같은 업체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 업체가 되게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의 신뢰감을 높일 때 채널의 디자인에 통일성을 좀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일단 포스팅을 매일마다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일일 제가 3개 포스트라고 했지만, 이거는 너무 힘드시면 하나씩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공식 블로그에 만약에 검색을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매일마다 포스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블로그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한 1일 3개 정도 선별해서 릴리즈 발행을 합니다. 이 릴리즈 발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꺼번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텀을 두고 발행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한동안 내가 홍보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루에 3개 게시물을 올리라고 했으니까 3개를 바로 하나, 둘, 3개를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게시글은 일단 잘 노출이 돼요. 근데 두 번째 게시글부터 노출이 좀 뜨문뜨문 되고요. 세 번째 게시글은 섀도우 밴이라고 해서 노출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SNS에서는 소통의 도구지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도구인 거는 아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SNS 측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발행을 했다면 이거를 어뷰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뷰징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마케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컨텐츠를 발행을 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텀을 두고 예를 들어 첫 번째 게시글을 오전에 발행했으면 두 번째 게시글 오후 뭐 세 번째 게시글 뭐 저녁 이런 식으로 약간씩 시간텀을 두고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의 홍보나 컨텐츠 홍보 등은 페이스북의 페이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톡은 고객과 실시간 상담 창구로 활용하면서 각종의 이벤트를 안내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실 때 채널들을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바이럴 마케팅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 기획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 고객이 될 것이며 그 고객이 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주로 활용하는 SNS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시게 될 테고 그에 맞는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합니다. 마케팅이 말이 좋아 마케팅이지 판매하시려는 분이 판매하는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마케팅 해야 되는 채널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대에서 30대 여성복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더 나아갈 거면 뭐 유튜브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를 이용해서 뭐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나이대가 만약에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인스타를 사실 잘 쓰시진 않거든요. 40대까지는 인스타를 조금 쓰기는 하는데 50대 되시는 분들은 인스타를 쓸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마케팅을 하더라도 현재는 바로 소득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효용을 얻기가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고객이 나이대가 어떠하고 어떤 채널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벤트를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거나 제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에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것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게 해서 확산을 할 거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사전평가 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했었을 때 그 문의 주셨던 분 중에 손글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손글씨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마케팅을 하시는 분을 하나만 소개를 해볼까 해요. 이분은 대학생이에요. 요 분이 이제 피공이라는 분인데요. 하늘색 두건 소년이 알려주는 PPT 세상이라고 하죠. 인스타그램하고 PPT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인스타그램을 쓰는 주 대상층들이 나이대가 어떻다고요? 보통 20대, 30대, 뭐 10대도 약간 씁니다. 근데 주로 대상층으로 얘기한다면 20대, 30대가 주로 있고요. 40대도 쓰긴 써요. 근데 사실 주 대상층으로만 따지니까 20대, 그 다음에가 한 30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일부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분은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 PPT를 잘 만든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PPT 기법들을 하나하나를 좀 알기 쉽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대상층이 아까 20대, 30대를 했잖아요. 20대, 30대면 한참 회사를 다닐 그런 세대죠. 근데 회사에서는 엑셀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닌 게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했거나 어떤 상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보고서를 써서 상사에게 제출을 하거나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당장에 이쁘게 꾸며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에 좀 재밌고도 좀 눈에 확 띌 만한 어떤 디자인들을 이렇게 꿀팁 해서 올려주니까
이 부분들을 서로 보거나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책도 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이 채널을 좀 더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썼던 거는 뭐냐면, 어디 갔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PPT 템플릿을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이제 팔로우를 해서 나눔을 받는데, 이 PPT 템플릿을 나눔을 해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공유를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유명해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실제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게 PPT 스토어예요. 사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재료비는 안 들어요. 그리고 템플릿을 3,000 얼마, 1,900 얼마, 뭐 사업용 5개 모아서 뭐 9,900원 이렇게 팔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도 안 되겠죠. 근데 대학생들 과제 낼 때 이쁘게 내야 되잖아. PPT를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템플릿을 사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자, 느낌이 어때요? 지금 요 캐릭터가 계속 나오죠. 아까 스토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요.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기업 같은 느낌도 나요. 근데 아까 주인공 누구라고요? 네, 그렇게 나이 안 먹었어요. 예, 이 학생이에요.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25살 공대생입니다. 예. 여기 있는 요 학생. 일반 대학생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정체를 밝히기 전이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좀 큰 기업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요런 부분들이 실제 마케팅이 되게 잘 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린 학생이고 실제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한 카드 뉴스를 인스타에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PPT를 나눔을 하고 했던 학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눔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PPT도 잘 사람들이 받아가고 하니까 스토어도 내고 아예 최근에는 출판사랑 계약해서 책도 낸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이 PPT 스토어 보니까 오늘만 해도요. 오늘 오전이잖아요. 4명이 방문했고요. 전체는 23,821명이 방문했다고 해요. 참. 제로에서 3,900원, 뭐 9,900원 이렇게 돈을 벌고요. 그리고 그 기법을 알려주면서 실제 책도 내고 책도 이제 출간하면서 더 자신의 어떤 인지도도 쌓이게 되겠죠. 되게 잘 키워나가고 있는 어떤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오리엔테이션 때 그 설문을 받았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인터뷰지. 그 내용에서 이 지금 그 설문 읽어봤던 학생의 경우도 요렇게 좀 잘 키워나가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할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내가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생각을 해내 보면은 방법이 조금씩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글쎄요, 일단 정확하게 적어주시지는 않으셨어서 제가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한번 또 관련 예제들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전처럼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사의 브랜드랑 주력 상품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타겟도, 우리의 어떤 타겟도 분석을 하고 경쟁사도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 브랜드가 제대로 먹혀들 수 있는 채널이 어떤 채널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를 올려야 할 것인지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컨셉으로 나가야지 라는 컨셉 및 방향을 설정할 테고요. 그에 맞는 중간중간에 이벤트나 프로모션도 넣어요. 이 피공시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자기 PPT를 나눔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메일 주소들을 받고 팔로우를 받고 그 좋아요하고 이메일 주소를 남긴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그 PPT 컨텐츠를 제공을 해줬죠. 그런 중간중간 이벤트들을 했고요. 그럼 그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팬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글에는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댓글도 많이 달려지니까 혹시 그 PPT를 생각해서 찾아본 사람들 또는 그에 이제 관심을 가질 법한 사람들한테 인스타는 노출을 해줘요. 우리 그 게시글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보여지게 되니까 더욱더 많이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올 거고 더 유명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 어떤 후기가 있거나 커뮤니티 같은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기획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보신 게 있다면 아마 오픈 채팅방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가 뭐 자세한 어떤 내용들은 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유를 하겠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에 이제 들어가서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픈 채팅방 말고도 카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보통 이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유튜버가 자세한 내용들을 카페에다 올려놨으니 카페를 가입하시라고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해 보신 적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신 적도. 아니면 이제 콘테스트나 공모전을 해서 알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이걸 다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러이러한 컨텐츠들을 기획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대략적인 콘텐츠 기획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공식 채널을 이제 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사의 마케팅 분야에 맞는 채널을 선택해서 제작을 해야겠죠. 아직은 어떤 분야의 마케팅이 나한테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요 SNS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융합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주력으로 해야 되는 채널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내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채널만 만들었다고 끝날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려면 거기 내용들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나 아까 여기 기획 단계에서 했었던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할 테고요. 그리고 혼자서 떠벌린다라고 했을 때 얘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외부 홍보 채널도 이때 2단계쯤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제휴나 아니면 체험단, 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운영을 해서 마케팅 채널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쓰게 한다든지 인스타 포스팅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 단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아마 그 단계에서는 이제 돈이 좀 들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가 든다든지.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하기 전과 후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케팅을 내가 이벤트를 하기 전하고 후하고 방문자가 얼마나 늘었고 검색은 어떤 단어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어느 사이트들에서 검색이 돼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좋아요나 팬의 참여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등의 결과를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식 채널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을 말하는 거고요. 외부 홍보 채널이라고 한다면 체험단이나 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기업과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는 관리 채널을 외부 홍보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식 채널로는 보통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홈페이지 정도가 된다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홍보해서 띄워줄 수 있는 애들이 블로그, 카페, 포스트, 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이런 것들이 공식 채널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객 응대를 하거나 바이럴을 할 수 있는 채널로는 블로그나 카페 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고객 응대나 바이럴 채널들이 되겠죠. 물론 이건 대략적으로 적은 거고요.
요거를 뭐 조금 더 키워서 뭐 인스타도 넣겠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인스타에도 채팅방이 있긴 하거든요. DM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설명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썰을 풀어볼게요. 자, 그럼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바이럴 채널을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사람들은 검색을 할 때 어떠한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브랜드나 제품명이 그 어떤 키워드에서 반응하게 해야 될지 그거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에서 나의 브랜드명이나 나의 제품명을 최대한 노출을 시켜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고객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요. 자, 고객이 원하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을 때 그 키워드가 보이는 거예요. 즉, 고객을 분석해서 구매자 입장에서 작성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이 봤을 때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고객의 공감을 끌어올 때 우리의 마케팅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키워드에 대해서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키워드에는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테마 키워드, 이슈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여성 의류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대표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조금 나눠진 게 스커트. 이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키워드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니 스커트. 요거도 스커트보다는 좀 더 세분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더 높은 키워드라 볼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A라인 스커트 이렇게 들어간다면 미니 스커트 중에서도 A라인 스커트만 딱 정해지니까 이런 게 이제 세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대표 키워드인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세부 키워드라 보시면 되는데 이 대표 키워드의 경우는 대상 범위가 넓고 조회수가 많아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라면 컴퓨터 학원으로 앞에 뜨게끔 하고 싶어요. 근데 전국에 컴퓨터 학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앞에 띄우려면은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고도 아마 뜨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상위 노출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간에 계속해서 앞에 띄우고자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의 글을 매일마다 적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 돈을 들여서 앞에 띄우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데도 또 마찬가지로 앞에 띄우려고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피 터지는데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데들이요. 보통 보면 이제 변호사 사무소 이런 데들도 해당이 되고 성형외과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적잖아요. 뭘 적어볼까? 그래요, 뭐 컴퓨터 학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여기 앞에 뜨는 애들이 파워링크라고 떠있죠. 이게 이제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앞에 띄우는 거는 키워드 단가가 다 그 입찰가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제일 낮은 단가가 얼마냐면 70원. 거기에 플러스 부가세 7원.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건 77원이지만 그렇게 했다간 안 뜹니다. 네. 키워드마다 이게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에 뜨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 학원은 실제로는 키워드 단가를 확인하진 않았고 뭐 수학과외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키워드 단가를 확인해 봤을 때 1등이 대략 한 9천 얼마? 한 만 얼마? 이 정도 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거 한 번 클릭할 때 그만큼의 금액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치열한 데들 있잖아요. 아까 뭐 이혼 전문이나 뭐 이런 변호사 사무소 같은데 그런 데서 파워링크로 광고를 띄우려고 한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10만 원 채워 놓잖아요. 10만 원이 1시간 안에 사라지는 마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눌렀다도 해당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 경쟁업체의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내가 1,000원에 만약 키워드를 앞에다 이렇게 띄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1,000원 더 넘어요.
그럼 얘는 대략 한 900원에 띄운 거거나 950원에 띄운 거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이렇게 금액 입찰가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앞에 뜨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애가 돈을 다 쓰면 얘가 앞으로 떠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 광고에는 비즈 월렛, 그러니까 월렛이라고 해서 지갑이 있거든요. 그 지갑에 충전금을 채워놓고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충전금이 다 떨어지면 이 광고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부정 클릭을 많이 해요. 클릭. 그러면 한 클릭당 예를 들어 아까 한 10,000원 돈 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10만 원 훌쩍 나가죠. 10번만 눌러도 10만 원인데, 그죠? 아까 제가 컴퓨터 학원 이렇게 쳤지만 만약에요. 광진구 컴퓨터 학원 이런 식으로 친다. 요거는 아까보다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죠. 그러면 아까보다 이 파워링크 올리는 비용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컴퓨터 학원을 만약에 치는 사람들이라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게 노출될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컴퓨터 학원은 지역구잖아요. 약간. 그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쳤을 때 내 가망 고객들, 대상 가망 고객들이 내 학원을 더 알고 찾아올 확률이 더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단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먼저 노리는 건 대표 키워드기는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점점점 세부 키워드로 갔을 때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마케팅을 할 때 대표 키워드를 노리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 키워드는요. 대표 키워드에 비해서 대상 범위도 좁고 조회수도 적어요. 그리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상위 노출에 띄울 수가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상위 노출이 쉬운 게 세부 키워드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건 이런 키워드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로 쓰실 만한 것들은 이제 브랜드 키워드나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세부 키워드에는 이제 주변 키워드나 확장 키워드 정도가 되겠죠. 확장 키워드 잘 보시면요. 미끄럼 방지랑 등산화, 뭐 가벼운 나이키 운동화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이 모임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도 어쨌든 대표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예요. 테마 키워드는 시즌 키워드나 기념일 키워드가 있겠고요. 이슈 키워드라고 한다면 어떤 연예인이 착용을 했더라 이러면 또 그런 것들 찾아보시잖아요. 또는 어떤 촬영 장소를 찾는다든지 이런 관심사가 높아진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슈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키워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자사의 브랜드나 자사 제품 또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생각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를 모두 텍스트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단어를 생각할 때 마케터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보는 것은 마케팅용 키워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검색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이제 대표 키워드로 제가 화장품을 들었는데 화장품이라는 큰 키워드로는 사실은 고객이 화장품 이렇게 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이제 화장품을 찾는 사람이라 한다면 자신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거예요. 뭐 색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뭐 누군가한테 선물을 한다. 그러면 그 선물을 할 성별이나 연령층 이런 것들도 따져서 찾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세부 항목들을 생각해서 확장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만드는 그런 단계들을 한번 거쳐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해야 될 키워드들을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추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한번 우리 구경하고 갈게요. 인터넷 잠깐 들어갈까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데이터 랩 이렇게 쳐보시면은 검색어 트렌드나 쇼핑 인사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이버 트렌드라고 쳐서 들어가기도 해요. 편하신 대로 기억하시기 쉬운 대로 치세요. 똑같은 사이트예요. 자, 첫 번째 쇼핑 인사이트부터 보이는데요. 요거는 쇼핑 분야별 클릭 추이나 분야별 검색어 현황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패션 잡화 쪽으로 인기 검색이 뭔가 궁금하면은 이렇게 보니까 양말 크록스, 뭐 14K 귀걸이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네요. 일간으로 볼 수도 있고 주간이나 월간으로 뽑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마 패션 잡화 하니까 운동화 많이 찾으시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검색어 트렌드로 가볼게요. 이 검색어 트렌드는 뭐냐면 특정 검색어가 얼마나 검색이 됐는지 그 트렌드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 주제어 1에다가 제가 일부러 좀 계절을 타는 걸로 적어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 비키니라고 적고 두 번째는 뭐 스키복을 적든지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기간은 알아보기 쉽도록 1년으로 할 건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1년으로 구간을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모바일 몽땅 합쳐진 범위를 알 거니까 그대로 데이터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일부러 예측이 가능한 걸로 적었으니까요. 자, 비키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언제가 높게 쳐질까요? 당연히 여름 때. 그죠? 그래서 성수기라고 한다면 대략 한 7월 달부터 8월 초까지가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뚝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리죠. 이게 이제 작년도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케이복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성수기가 되는 거는 한 12월 중순 때부터 1월 중순까지가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트렌드를 파악해서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키니의 경우는요. 우리가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나 아니면 지식인 같은 데다가 마케팅을 하실 땐 성수기가 7월 초였으니까요. 7월 초보다 한두 달 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무렵 있죠. 대충 한 5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쯤에 한 5월 달부터, 그죠? 5월 달부터 홍보를 하시면은 이쯤 되면은 그 블로그나 블로그나 아니면 지식인이나 카페에 적은 글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보이고 어느 정도 이제 우선순위가 쌓인 상태겠죠. 그래서 이 무렵부터 이제 적은 글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고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뉴스피드 기반으로 돼 있어요. 뉴스피드라는 건 뭐냐면 글이 그냥 모바일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화면에서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게 뉴스피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다가 노출을 하실 때는 이 제품이 만약에 트렌드가 성수기가 7월 4일이라고 한다면 이 무렵쯤에 홍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트렌드를 보시고 내가 어느 무렵부터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색어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높은 요 100이라는 수치가 100건을 팔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100건을 검색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일 많이 찾은 날이 지금 8월 1일이 제일 많이 찾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색어에 대한 트렌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케팅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어느 무렵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쇼핑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쇼핑 인사이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쇼핑 인사이트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제가 원피스를 쳐볼 거예요. 저는. 그러면 쇼핑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패션 의류, 여성 의류, 원피스로 있거든요. 에이, 카테고리가 단순한데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었겠구나. 자, 그럼 여기를 패션 의류에 여기 여성 의류, 3분류를 원피스로 맞춰놓고 1개월 또는 뭐 3개월 아니면 내가 1년에 그러니까 작년도 뭐 이맘때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 입력해서 2022년 3월 초부터 22년 4월 뭐 말일까지라고 할게요. 이 기간 동안에 원피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봤나 이런 걸 조회를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1개월 전이라고 하면 2월 달이에요. 그쵸? 2월 달은 추워요. 그러면 그때 검색하는 것과 내가 상품을 들여오는 시기가 안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계절을 타잖아요. 원피스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무렵에서 내가 홍보를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작년도에는 어떤 상품들을 많이 검색을 해서 봤는지 이런 걸 보고 그에 맞는 상품들을 소싱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성 의류의 원피스를 그래서 3월 1일부터 4월 말로 잡은 이유는 지금부터 사람들이 검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들을 많이 검색을 했을까 요거를 보기 위해서예요. 보니까 클릭량 추이는 점점 늘어요. 그죠? 3월부터 4월 하면서 4월달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이로 보이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고 여성이 많이 찾아봤고 나이대는 30대 40대가 제일 많네요. 그러면 30대 40대에 맞는 취향의 원피스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탑 500 요거는 뭐냐면 원피스라고 사람들이 이제 원피스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많이 검색한 단어를 500개를 뽑아준 거거든요. 근데 롱원피스를 꽤 사람들이 많이 봤고요. 서스테이 아일랜드 원피스 요거는 뭐냐면 브랜드 키워드죠. 요거는 이제 제끼고 하객 원피스. 아, 그러면 4월 5월쯤에 결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다 보니까 하객 원피스나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제 입을 수 있는 쉬폰 원피스, 셔츠 원피스, 데님 원피스. 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찾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네, 그럼 그에 관련된 그런 원피스들을 우리가 소싱을 하거나 해서 들여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이런 브랜드를 사람들이 좀 선호한다면 이 브랜드를 좀 본딴 그런 디자인의 원피스들을 가져오면 그래도 아, 판매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실 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쇼핑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있는 인기 검색어가 결론적으로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글을 적을 때 그러니까 원피스를 만약에 올리고자 할 때 하객 원피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해서 적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피스를 찾는 사람이 원피스 이렇게 안 적어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만약에 내가 어디 결혼식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하객 원피스 이런 식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쇼핑에 가서 볼 때 이 하객 원피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앞쪽에 이렇게 떠서 보이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뽑아 볼 때 쇼핑 인사이트를 이렇게 뽑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자, 나머지 지역 통계, 댓글 통계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지역 통계는 뭐 이 통계 같은 건데요.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광진구에서 어떤 업종이 인기가 있었다라든지 어떤 부분에 카드 사용이 많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지역 통계를 보는 거고요. 댓글 통계는 댓글에 대한 통계예요. 뭐 요거 두 개는 그냥 나와 있어서 설명을 했고 주로 만약에 키워드를 보거나 트렌드를 볼 때는 검색어 트렌드랑 아마 쇼핑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뽑으실 때는 쇼핑 인사이트 이런 두 개의 종류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데이터랩 한 번씩 보시면서 질문사항 봤고요.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은 그 다음엔 제가 자동 완성어랑 연관 검색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볼게요. 아까 질문 중에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데이터랩에서 찾으셨을 때 관심을 가져 하셨던 게 지역 통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던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린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 지역구로 이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때는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여기 공단 사이트 가보면요. 중간에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업종 분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뭐 요즘 또 뭐 체계 개편이 아마 되고 있는 모양이긴 하네요. SNS 분석도 원래 됐었는데 지금 서비스 종료는 4월 1일부터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왜 이렇게 종료하는 것들이 많아,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간단 분석이 있고 상세 분석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상세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로그인 안 한 상태니까 간단 분석으로만 한번 뽑아 볼게요. 만약에 중곡동에 상권이 좀 궁금해요. 또는 유동인구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곡동을 쳐서 지금 저는 중곡 이동에 있으니까 중곡 이동을 한번 어떤 업종에 대한 유동인구를 본다든지 매출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곡동에 보니까 유동인구들이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업소에 대한 것도 보면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학원이 몇 개나 있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학원이니까 컴퓨터 학원이 몇 개나 있나 봤더니 뭐 몇 개 있다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여주는 간단 분석이 있고요. 여기 보면 상세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로그인해서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해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가? 내가 만약 어떤 집원 또는 도로명을 검색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소매업 중에 내가 만약에 슈퍼마켓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도에서 어떤 위치를 파악해서 아니면 검색을 할게요. 중곡동에 어떤 뭐 경쟁 분석이나 수익 분석, 입지 업종 분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권을 뭐 반경으로 뽑아 보실 수도 있고 반경 상권을 뭐 500m 안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반경 상권을 뽑아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처에 어떠한 그런 상권들이 있고 전월 대비 뭐 얼마 정도가 나왔고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마케팅 부분하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아주 큰 범주로 말하면 오프라인 쪽에서 마케팅 하실 분들은 필요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체를 차리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지 그런 거는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러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천천히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구경해 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다른 부분으로 좀 소개해 드린 거고, 자, 이제 제가 얘기하려던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만약에 내가 궁금해서 쳐본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쳐보면 나오는 이런 메뉴들을 자동 완성어라고 합니다. 자동 완성어는 이렇게 검색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것들이 이렇게 자동 완성어로 떠요. 예를 들어 제가 광진구 오피스텔을 쳐서 들어간다면 광진구 오피스텔에 대한 뭐 부동산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요. 요 밑으로 내려보면 연관 검색어라는 게 더 있어요. 이 연관 검색어는 뭐냐면 자동 완성어는 광진구 친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쳤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면 연관 검색어는 이렇게 광진구 오피스텔을 치고 하나만 쳐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요거 치고 나서 여기서 좋은 정보를 못 얻었다면 다른 것들을 또 쳐서 확인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진구 오피스텔이라고 쳤던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들을 이 연관 검색어에서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연관 검색어에 물음표를 눌러서 보시면 연관 검색어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광진구 오피스텔을 친 사람들이 그럼 광진구 오피스텔 월세라든지 서울시 광진구 오피스텔이라든지 강동구 오피스텔, 광진구 원룸, 선동구 오피스텔과 같은 정보들도 많이 찾아보았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만약에 건대 맛집이라고 제가 쳐서 검색을 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사실 처음에는 건대의 약속이 있어서 맛집을 그냥 찾아보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메뉴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그렇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사람들이 적겠죠. 그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찾더라 라는 거죠. 만약 건대 스타시티로 갈 거라면은 건대 스타시티 맛집을 또 사람들이 이어서 찾는다든지 건대 롯데백화점 맛집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맛집이라고 찾았다가 나 파스타가 땡겨 라고 한다면 건대 파스타 맛집을 찾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한 사람들이 이 검색어 하나만 검색하고 말지 않고요. 다른 검색을 더 해서 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여지는 검색, 그때 이제 치는 검색이 연관 검색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건대 삼겹살 맛집을 연관 검색어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건대 삼겹살 맛집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또 연관 검색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 있죠. 건대 삼겹살, 뭐 성수 삼겹살 맛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또 찾아보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적을 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검색을 했을 때 그래도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에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적는다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던 이 단어로 검색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내 글이 그래도 상단에 노출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실제로 제가 건대 삼겹살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앞에는 이제 플레이스, 사람들이 지도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는지 업체가 어디 있는지를 많이 찾아볼 테니까 플레이스가 먼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뷰예요. 이 뷰가 뭐냐면 블로그랑 카페 게시글을 모아서 보여주는 게 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대 삼겹살 맛집이라 했을 때 그냥 장소만 찾아보지 않고 후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렇게 쳐보니까 송비글의 일상이란 데 보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건대 외식, 건대 삼겹살 맛집, 최원석이 어쩌고. 자, 여기 건대 삼겹살 맛집이라는 제가 적은 키워드가 그대로 있는 거 보이죠? 영원한 일상이라고 적은 이 블로그에도 건대 삼겹살 맛집 단어들이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음 것도 건대 삼겹살 맛집, 건대 맛집 삼겹살, 건대 삼겹살. 네,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포함된 것들이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이다 라고 친다면은 이 군자동 오피스텔이라는 거를 친 사람들이 일단은 파워링크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부동산이에요. 왜냐면 일단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할 테니까 아마 부동산이 또 먼저 떴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또 뷰죠.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래도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오피스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블로그에서 많이 또 찾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군자동 오피스텔이라고 키워드를 적은 게 요 첫 번째 뷰에 보면 군자동 첫 입주 오피스텔 정보해서 이 단어가 키워드 안에
그러니까 요 제목 안에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욕실에 미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자동 오피스텔 이 키워드 들어있죠? 여기도 오피스텔 군자동 들어있죠? 여기도 군자동 오피스텔 들어있죠? 이렇게 키워드가 그 블로그의 포스팅 제목에 들어있는 것들이 노출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되는 사항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연관 검색어랑 자동 완성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엔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키워드 도구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